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 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일단 저번 녹음이 너무 좀 힘들었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죄송합니다. 확실히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이런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고, 네. 근데 정말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오늘은 되게 따뜻했어. 아, 오늘 낮이 따뜻했나요? 저는 오늘 낮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도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매일 아침마다 이게 약간 도박을 걸어야 된다. 물론 아, 아침마다 일기예보를 보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냐 하시겠지만은, 네. 뭐 대학생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서 그 일기예보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나가지 않으면 지각이거든. 그렇죠. 제가 어제도 제가 아침에 1교시였습니다. 네. 9시고 이 건물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날에 약간 너무 피곤해서 네. 이제 저녁에 왔는데 그냥 이게 그냥 누워있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버린 거야.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알림 설정을 안 해놨습니다. 네. 아침에 알림이 없는데, 근데 이게 사실 뭐 매일마다 내가 9시에 등교를 한다고 치면은 네. 어느 정도 루틴화가 돼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다르거든요. 어떤 날은 1교시가 시작이고 어떤 날은 2교시 시작이면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달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내 몸이 알아서 8시 47분에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없이. 아,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오. 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정말 1분 만에, 정말 1분, 그러니까 세수도 안 했죠. 그냥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아무 옷이나 이렇게 주워 입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가가지고 지각을 면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나갔을 때 내가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춥다, 아니면 오늘이 덥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냥 하루를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이게 사실 피트 스탑을 못 하잖아요. 음 네. 타이어 잘못 끼고 나가면은 그날 하루 컨디션에 피트 스탑을 하려면 너무 이제 멀지. 그러니까 자취방이 음. 아무리 학교 바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귀찮기도 하고요. 그냥 옷에 들고 다니고 그게 큰 말지, 거죠. 아니면 그냥 견디고 말지. 어, 대부분 뭐 어차피 실내에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날씨가 추운 와중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겠고, 네. 또 저 한정에서는 조금 컨디션 저하를 유발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네. 레이스가 계속 새벽에 있으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험 기간이었는데 음. 레이스를 새벽에 보고 이것 때문에 좀 수면 패턴이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면서, 아. 굉장히 거기에서도 제 생각에는 좀 어느 정도 컨디션 저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은 제 생각에는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방송할 때도 네. 저는 녹음하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편집하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제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약간 공기가 새는 듯한 느낌이었어. 저는 저희가 녹음을 거의 원본 분량은 1시간 반쯤이 넘잖아요. 그죠? 1시간쯤 지나면서 내가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도 느껴지고 준 씨가 살짝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10% 정도? 요것도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편집할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지금 당장 제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오늘 생각해보니까 저희 오늘 학교에서 패딩을 입은 친구까지 왔습니다. 패딩을 입은 친구?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굉장히 도박에 실패를 한 거지. 오늘 되게 아, 더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추운데 하드 타이어를 끼고 나왔군요.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데 하드를 꼈다?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있고, 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빠르게 이번에 돌아온 그랑프리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F1 팬들에게 돌아온 그랑프리는 바로 브라질 그랑프리입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이전에 프리뷰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아제르바이잔이 난장판이다, 뭐 싱가포르에서는 엔진에 뭐 화재가 많이 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최근 F1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브라질 그랑프리야말로 정말 난장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오. 레이스라고 아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사고와 뗄 수 없는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레이스에서 이 브라질에서는 세이프티카 발동 확률이 86%나 되는 레이스입니다. 100 레이스를 하면은
86번은 세이프티카가 발동이 됐다. 그쵸. 사실상 이제 세이프티카를 뗄 수 없는 그런 레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이 경쟁 상황이 정말 이 포인트 격차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딱 이렇게 이 시점에 하필 브라질 그랑프리가 딱 위치를 했다는 거지. 야, 드라마처럼 완전 적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트랙 이야기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오트드로모 호세 카를로스 파시 서킷이고 영어로는 쉽게 저희가 인터라고스 서킷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인터라고스는 서킷 길이가 4.3km에 71렙을 도는 서킷으로 꽤나 서킷 하나는 조금 짧은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 바로 직전에 포뮬러1 팀들은 캘린더에서 가장 극단적이게 높은 고도를 가진 멕시코시티 그랑프리를 끝냈지만 네. 사실 이것도 평범한 레이스는 아니다. 이 인터라고스 서킷 역시 약 해수면보다 800m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멕시코시티 다음으로 F1 캘린더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전히 이곳에서도 해수면보다 공기 밀도가 약 10% 정도 낮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멕시코시티 서킷이 갖고 있었던 그런 특수한 성질들을 여기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언급드렸던 뭐 터보차저 관련한 그런 과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냉각 및 다운포스 저하와 관련된 그런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밀도가 낮아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사용했던 그런 냉각과 관련된 셋업들이라고 한다던가 뭐 다운포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셋업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해수면 레벨에 같이 있는 그런 서킷들의 셋업을 써도 안 돼. 네. 말 그대로 정말 브라질만을 위한 셋업과 설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브라질 그랑프리가 프랙티스 세션이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네. 이번에 브라질 그랑프리는 스프린트 레이스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설정을 과연 누가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변수도 일단은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게다가 이 인터라고스는 언덕 지형에 지어져서 서킷의 가장 높은 지점과 그리고 낮은 지점은 고도차가 43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m를 한 층으로 다 잡아도 아파트 20층만큼 위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사실 이게 뭐 비교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프랑스에 있는 개선문의 높이가 한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문 위로 올라갔다가 땅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거를 71번 반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네. 그래서 현재 캘린더에 있는 서킷 중 벨기에의 스파프랑코샹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레드불링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큰 고도 차이를 갖고 있는 서킷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 두 개 서킷이 너무 극단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벨기에의 스파프랑코샹은 고도차가 102m거든요. 이야.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가 딱 그 스파프랑코샹 하면 생각나는 그 오르주 오르막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르주 코너. 딱 그것만 생각해봐도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오르막길인지 알 수 있고 사실 레드불링도 딱 그 스타트 하자마자 우회전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또 엄청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너 전까지요. 사실 그 서킷 둘이 굉장히 극단적인 거고 어쨌든 이곳 이 인터라고스 역시 굉장히 고도차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거는 네. 고도차가 현재 캘린더에서 가장 낮은 서킷은 그럼 어딜 것 같습니까? 가장 낮은 서킷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평평한 서킷이 이 과연 어딜까? 저는 미국 서킷 중에 하나로 찍어보겠습니다. 미국 서킷. 미국이 워낙에 또 평지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기엔 사실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는 굉장히 또 오르막길이 아이코닉하게 있는 서킷이거든요. 그것도 그런 실버스톤? 실버스톤 아니고 이제 고도차가 현재 캘린더에서 가장 낮은 서킷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멕시코시티의 로드리게스 형제 서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멕시코시티 서킷은 네. 이 고도 자체가 정말 극단적이게 높지만 사실 트랙 전체 동안에는 위아래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고도차가 2.8m밖에 안 되는 오? 정말 극단적으로 평평한 서킷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그 저희가 포뮬러 1 안에 있는 시가지 서킷들을 포함해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 네. 시가지보다도 거기 서킷이 전체가 통틀어서 가장 평평하다라는 거야. 이게 그 항상 평평하다고 느끼는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그죠?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네,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딱 일단 뭐 모나코는 사실 이 내리막과 오르막이 좀 제대로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좀 대놓고 평지에 지어진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이라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진짜 완전 그냥 도시를 달리는 라스베가스 서킷, 아니면 뭐 싱가폴
나이트 레이스 서킷이라고 한다거나 이곳들도 사실 이것보다는 사실 고도차가 더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멕시코 시티에 있는 그 서킷이 얼마나 사실 극단적으로 높은 고도이면서 동시에 극단적으로 평평한 그런 서킷이다라고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확실히 노린 거겠네요. 평평하게 만들자 하고. 글쎄요. 사실 그 노렸을까요? 그러니까 지대가 그렇겠지. 과연 그거를 음. 노려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겠고.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이 브라질의 인터라고스 서킷을 게임으로 플레이를 해보면 정말 그 메인 스트레이트를 제외하고는 항상 내리막 아니면 오르막길이거든요. 네. 안 그래도 서킷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닌데 이렇게 고도차가 높다라는 거는 그럼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 고도 차이면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 뭐 섹터별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서킷의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메인 스트레이트 그 스타트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네. 스타트를 하자마자 1, 2번 코너의 그 S자 코너부터 바로 하강을 시작을 했다가 이후에 5번 코너까지 계속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킹을 통해서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불구불하게 달리다가 이 인터라고스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섹터 3를 마주하게 되는데 네. 12번 코너를 탈출하는 순간부터 1.2km에 달하는 이 오르막 풀 스로틀 구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15번 코너는 이 메인 스트레이트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코너인데 심지어 이곳에는 뱅킹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뱅킹이요. 코너를 도는 쪽으로 이 좌우가 기울어져 있어. 약간 벽에 붙어서 달리듯이 나가다가 이제 메인 스트레이트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5번 코너에서부터 이 스피드를 픽업을 해가지고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DRS를 켜서 잘 추월을 한 다음에 1번 코너, 그 1번 코너에 하강을 하면서 들어가는 그 코너에서 안쪽으로 찌르는 게 가장 전형적인 추월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거를 위해서는 그 12번 코너를 탈출하는 순간부터 이어지는 1.2km의 풀 스로틀 구간부터 조금씩 빌드업을 해가지고 어떤 레이싱 라인으로 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약간 그런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추월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금 거의 서킷의 3분의 1 정도가 말씀해 주신 섹터 3랑 섹터 1 시작하는 부분 전까지 그죠? 큰 직선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완만한 곡선이네요. 맞습니다. 그 스피드를 어떻게 살려가지고 그 다음 랩까지 네. 이렇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기 때문에 이 섹터 3가 가장 좀 이 서킷에서 주목받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겠고 네. 또한 인터라고스는 이 오스틴에 있는 서킷 오브 디 아메리카 그리고 이몰라 서킷들과 함께 F1 서킷에서 정말 소수에 해당하는 반시계 방향 서킷입니다. 아, 몇 개 있죠. 맞습니다. 이 반시계 방향 서킷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이 포뮬러1 드라이버들이 시계 방향 서킷에서는 우회전이 많기 때문에 이 목이 왼쪽으로 꺾이는 힘에 맞추어서 목 근육이 단련이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반시계 방향 코너에서는 G포스가 그것의 반대로 이 목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힘을 이 버티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와. 게다가 이 서킷의 6번, 7번 코너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3의 11번, 12번, 15번 코너 등 이 빠르게 도는 서킷들이 전부 좌회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네. 이것 때문에 드라이버들에게 육체적으로 힘든 서킷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서킷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 집중이나 판단력 저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한 인터라고스는 이 긴 반경의 중고속 코너와 그리고 내리막과 오르막을 반복하는 특성으로 인해 타이어 스트레스 역시 굉장히 상당한 그런 서킷입니다. 네. 게다가 브라질 자체의 기온도 꽤나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말 가끔 3스톱까지 하는 선수들이 나올 만큼 오. 굉장히 그런 타이어 스트레스가 심한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물론 사실 2025년 시즌 들어서는 팀들이 투스탑조차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타이어 관리를 워낙에 다들 잘해줘서. 그죠. 타이어 관리를 워낙에 다들 잘하고 이 차량 자체 성능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긴 해야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2023년 레드불의 페레즈 선수가 이곳에서 3스탑을 가져간 뒤 실제 레이스도 4위로 마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와, 그만큼 또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쵸. 이때 당시 9그리드 스타트였는데 그거를 4위로 맞췄단 말이야. 와.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제 피트스탑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겠고 네. 사실 그게 뭐 단순히 그냥 서킷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이프티카 상황이 워낙에 자주 나오니까 그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스탑을 기획하던 팀들이 세이프티카가 나와가지고 그냥 프리스탑 하자라고 해서 투스탑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팀들이 이곳에서 피트스탑을 많이 가져가더라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상황이 그렇게 겹치더라. 게다가 사실 이
인터라고스 서킷은 굉장히 그 피트레인의 길이도 다른 서킷들보다 평균적으로는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랩수도 혹시 랩수가 어떻게 될까요? 랩수는 71랩. 확실히 이라고 많이 할 수 듭니다. 있겠고 네. 애초에 그 메인 스트리트 지역이 다른 곳들보다 조금 좁기 때문에 그 피트레인 자체가 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피트 스탑을 할 때 다른 서킷에서 뭐 22초, 23초 이렇게 걸리는 것과 다르게 네. 이곳에서는 피트 스탑 한 번을 할 때 보통 20초 후반대에서 21초 정도를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어쨌든 굳이 팀들이 원스탑 이상의 투스탑, 쓰리스탑을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서킷들보다는 그래 차라리 인터라고 쓰면 그럴만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뭐 세이프티카 관련해서는 지난 7번의 레이스 중 총 6번의 레이스에서 세이프티카가 발동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세이프티카 6번. 상황에서 생기는 공짜 피트 스탑들의 기회가 찾아올 확률이 높다. 이런 변수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약간의 운이 따라준다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킷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좀 운적인 요소도 좀 많겠네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뭐 그냥 자신은 타이밍에 맞춰서 피트 스탑을 했는데 바로 다음에 세이프티카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네. 반대로 그냥 제발 세이프티카가 나와라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다가 정말 세이프티카가 딱 나왔을 때 그 스탑을 굉장히 좀 빠르게 수행을 하면서 시간 손해를 덜 보는 그런 팀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결국 전략이죠. 그렇죠.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떤 기대를 해볼 것인가, 트랙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이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전략팀들한테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이프티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보통은 사고건으로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쵸. 일단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건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 굉장히 좀 극단적인 이 서킷의 이 고저차 게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드라이버들에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네. 챌린징한 굉장히 좀 도전적이게 되는 그런 서킷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네. 게다가 하필 딱 이 레이스가 위치한 11월 초가 브라질에서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은 이 브라질 네. 그랑프리는 비가 내리는 상황의 웻 레이스인 경우가 많았고 사실 네. 이것 때문에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고저차도 많고 좌우로도 꺾이고 비까지 오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까 비 때문에 이 레이스가 연기되고 취소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략 파트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린 이러겠지 했는데 사실은 안 되고 약간 이런 거죠. 예측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프랙티스 딱 한 번 있는데 그 프랙티스 때 드라이에 맞춰서 셋업을 맞췄다가 실제 레이스에서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라거나 이번에 벨기에 그랑프리가 딱 그랬었죠. 그렇죠. 그 웻 상황에 맞춰가지고 레드불이 셋업을 맞춰놨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레이스가 지연이 되면서 대부분의 레이스가 드라이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스프린트에서는 웻 타이어로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였던 베르스타펜 선수가 드라이 상황에서 진행된 실제 레이스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제 저희가 시즌 중반에 약간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웻 타이어, 그러니까 웻 상황에 맞춰가지고 셋업을 전부 맞춰놨는데 비가 오는 상황에서 레이스를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상황을 기다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레이스가 그냥 드라이 컨디션에서 진행이 됐고 웻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 차를 맞춰놨는데 굉장히 불리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비가 오면 레이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때 이제 뭐 앞이 안 보이면 엑셀에서 바를 때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죠. 그렇죠. 과연 이제 이번 스파프랑코샹에 이어서 이번 인터라고스에서는 FIA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피렐리 타이어의 웻 타이어에 대해서 네. 이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좀 신뢰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웻 상황에서 웻 타이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한다. 그렇게 막 접지력이 큰 것 같지도 않고 네. 그에 반해 스프레이가 너무 세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앞차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스프레이 안에 들어갔을 때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된다.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선수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FIA는 똑같이 레이스를 좀 연기하거나 좀 이러지 않을까. 실제로 이 비가 오는 상황 때문에 정말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네. 작년에 브라질 그랑프리에도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작년 브라질 그랑프리를 짚어보자면 퀄리파잉부터 결과가 굉장히 이변의 연속이었는데 네. 폴 포지션이 노리스, 2그리드가 러셀, 그리고 3그리드에 츠노다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4그리드에 알핀의 오콘, 5그리드에 얼비의 로슨, 6그리드에 르클레르, 7그리드 알본, 8그리드 피아스트리,
9그리드 알론소, 10그리드 스트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0위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8강 팀의 드라이버가 4밖에 없습니다. 지금 10위부터 말씀하신 건 아니죠? 1위부터 1위부터? 포지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어디 갔냐? 레드불의 베르스타펜 선수가 12그리드, 오? 13그리드의 네. 레드불의 페레즈 선수, 14그리드의 페라리의 사인츠 선수, 게다가 메르세데스의 해밀턴 선수는 16그리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일단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퀄리파잉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 그리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퀄리파잉 순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그리드는 게다가 이후에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때 이제 작년 브라질 퀄리파잉을 생각을 해보면 작년 브라질 퀄리파잉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 새벽 3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서킷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일요일 오후 7시 반으로 지연이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지에서 보자면은 원래는 저희가 금요일 날 이제 프랙티스 2번을 하고 토요일 날 프랙티스하고 퀄리파잉 한 다음에 일요일에는 그냥 눈 뜨고 레이스밖에 안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작년에는 그 토요일 저녁에 그 토요일 원래 퀄리파잉이 예정된 때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퀄리파잉을 일요일로 밀어버렸어. 그래서 그 일요일 날 퀄리파잉을 하고 3시간 뒤에 바로 본 레이스를 치렀습니다. 와. 그 와중에 그 퀄리파잉을 그 지연된 퀄리파잉을 하는 와중에 레드 플래그가 5개나 뜨면서 정말 정신없는 일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쿠에서 아제르바이잔 퀄리파잉에서 네. 레드 플래그가 6번 나오면서 저희가 이거를 최다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 기록이 바로 작년 브라질 퀄리파잉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야. 작년 이제 브라질 퀄리파잉 Q1부터 해밀턴 선수가 탈락함과 동시에 네. 노리스 선수조차 15위로 Q1을 겨우겨우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Q2에서는 사인츠 선수가 사고로 레드 플래그를 띄웠고 그 때문에 이제 기록 경신을 못하고 있었던 레드불의 베르스타펜 선수하고 페레즈 선수가 네. 이 정말 세션이 끝나갈 때 마지막에 플라잉 랩을 다시 한번 시작을 했는데 네. 이때 스트롤 선수가 사고로 레드 플래그를 한 번 더 발생을 시키면서 그대로 순위가 굳어지면서 12위, 13위가 이렇게 됐던 것이었어요. 아. 근데 재밌는 건 막상 그 사고를 낸 스트롤 선수는 당시 이미 확보했던 기록이 Q3 진출권이었기 때문에 네. 본인은 Q3에 올라가서 이제 10그리드로 스타트를 하게 되었던 거고 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Q3에 이제 올라갈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베르스타펜 선수하고 페레즈 선수만 손해를 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작년만 해도 이때 퀄리파잉만 2시간을 진행을 했었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 일정 자체가 지연되면서 퀄리파잉 이후 3시간 후에 바로 레이스를 하는 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본 선수가 Q3 때 사고가 조금 세게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내에 차량 수리를 못 마치면서 아예 그랑프리 레이스 스타트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레이스를 못 돌았나요, 아예? 네, 그냥 DNS로 표기가 됐어요. 와, Did not start. 시작하자마자. DNF가 아니라 이제 DNS,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그런 아이고. 거였는데 자 그런 와중에 베르스타펜 선수는 퀄리파잉을 12위로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엔진 파츠 교체로 인해 5그리드 강등 페널티까지 받으면서 실제로는 베르스타펜 선수가 17그리드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무슨 몰카 하는 것 같네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베르스타펜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야. 게다가 그 나머지 포디움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바로 2위에 알핀의 오콘 선수가 들어왔고 오. 3위에 알핀의 가슬리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알핀이 더블 포인트도 아닌 더블 포디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이게 자 베르스타펜 선수가 17그리드에서 우승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미친 퍼포먼스고요. 네. 알핀도 사실 작년에 나름 중위권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레이스 전만 해도 굳이 따지자면 중하위권의 팀이었어요. 네. 작년 시즌 알핀이 전체 컨스트럭터 6위로 시즌 65포인트였거든요. 네. 근데 이 레이스에서 33포인트를 땄어요. 그러니까 시즌 전체의 포인트 절반 이상을 이 한 레이스에서 다 땄다라는 거였고 여기서 다 먹었네요. 그러니까 65포인트 중에 이번에 2위하고 3위를 하면서 18포인트, 15포인트니까 33포인트.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절반 이상 65포인트 와. 중 33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 얼마나 변수가 많은 그런 레이스인가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또 옛날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헐켄베르크 선수의 실격이 바로 나왔던 그런 레이스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트랙 바깥에 멈춰 있다가 마샬들이 차를 밀어주면서
실격이 되었던 사례를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초반에 그랬죠. 그죠. 시즌 초반에 저희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작년에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이때 당시에 이제 쿠팡 플레이의 윤재수 해설위원님은 네. 이 마샬들이 교육을 받긴 받는데 너무 이런저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레이스카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내용을 까먹었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 윤재수 해설위원은 다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그거죠. 그러니까 레이스카가 레이스를 시작한 이후에 자력이 아닌 외부의 도움이나 이제 외력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차를 움직이는 상황이 된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실격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헐켄베르크 선수가 빗길에서 스핀을 하고 이렇게 옆에 멈춰 있으니까 마샬들이 다가와서 이 레이스카를 밀어줬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다시 트랙에 복귀를 할 수 있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샬들이 정말 해맑게 손에 흔들어주면서 응원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지만 사실은 실격이 되었던 거고 근데 헐켄베르크 선수도 제 생각엔 잠깐 까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니까 마샬들이 와서 자기 차를 좀 건드리려고 했었으면은 아, 그러니까 내가 제지를 드라이버면 하거나. 좀 이렇게 말리던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손짓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은 다음에 그냥 다시 트랙에 복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시동 자체는 꺼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도 어차피 복귀할 거였는데 마샬들이 괜히 건드려서 실격을 시킨 건지 아니면 정말 마샬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차피 실격될 상황이었는지는 뭐 사실 그거는 저희가 모르는 가능성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자, 어쨌든 자,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헐켄베르크는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경험이었다라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마샬들은 결국 이 레이스를 좀 운영시켜주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게다 봉사자들이죠. 자원봉사 스태프죠?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페이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마샬들. 다들 아, 회를 안 받나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샬들은 페이를 받는 게 아닌 정말 말 그대로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 이것도 FIA에서 그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레이스 주최 아, 쪽에서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일하실 분 찾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공고를 올려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봤을 때는 이게 FIA로부터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건 아닌데 이 마샬들 교육을 FIA 쪽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포뮬러 1 마샬이 되기 위해서는 좀 하위 레이싱 카테고리에서 마샬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아, 또 그러니까 이것도 경력직. 마치 포뮬러 2, 포뮬러 3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모터스포츠 카테고리에서의 마샬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만이 포뮬러 1 마샬이 될 수 있다. 뭐 약간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봤을 때 보고 네. 봤었었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마샬과 드라이버의 관계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접점이 없단 말이야 인간에서는. 그렇죠. 이게 뭐 마샬들이 실제로 레이스에 좀 이게 상황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네.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헐켄베르크 선수가 갑자기 웬 NPC들이 다가와가지고 차를 밀어줬더니 갑자기 실격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실격을 당하면 레이스가 끝난 뒤에 나오거든요. 뭐 플랭크 마모라던가 뭐 관련 규정 위반이라던가 이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뭐였냐면 블랙 플래그가 나왔어요. 이게 실격을 의미하는 플래그인데 아. 이게 레이스 중에 실격 사유가 발생을 해서 실시간으로 실격을 당하는 게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네요. 작년에 딱 헐켄베르크 선수가 정말 마샬들이 밀어줬어.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트랙에 이제 잘 달리고 있었는데 네. 팀 라디오로 5초 페널티를 받았어. 뭐 이것도 아니고 너 네. 실격당했으니까 들어와. 라는 말을 이제 팀한테서 들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드라이버 커리어에 있어서도 정말 흔히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 딱 인터뷰 내용 그대로입니다. 신기한 경험, 이상한 맞습니다. 경험입니다. 가장 이상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실제로 이날 베르스타펜 선수가 기록한 17그리드 이하에서 출발해 우승을 하는 건 이때가 F1 역사상 6번째였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작년 시즌 막바지까지 베르스타펜 선수하고 노리스 선수가 이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때 우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리스 선수가 그 전에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베르스타펜 선수가 17그리드였기 때문에 정말 사실 정상적으로 레이스가 진행이 되었어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노포인트로 끝나고 그리고 노리스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25포인트를 가져왔다라고 네. 한다면은 작년에도 베르스타펜 선수가 우승을 못했을 거란 말이야. 네. 상대방이 25포인트를 못 따는 대신에 내가 25포인트를 추가를 하는 거니까. 근데 또 노리스 선수가 막상 그렇다고 노포인트로 마감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레이스로 인해서 굉장히 좀 베르스타펜 선수가 4연속 챔피언십의 그 8부 능선을 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와중에 노리스 선수는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약간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네. 비난을 좀 받았습니다. 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리스는 이번 레이스는 실력이 아닌 운이 크게 작용한 레이스라고 발언을 했는데, 아하. 그러니까 그 레드 플래그 상황에서 본인은 되게 손해를 보고 베르스타펜은 큰 이득을 얻게 된 행운으로 베르스타펜이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베르스타펜 선수가 말 그대로 그 우승을 거저 먹었냐? 그렇다라기에는 레이스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고요. 비가 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미끌거리는 상황에서 네. 실수도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추월을 성공해가지고 1위까지 올라가긴 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노리스 본인은 트랙 바깥으로 여러 번 벗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베르스타펜 선수가 우승할 자격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다고 그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실력에다가 운까지 겹쳤다라는 거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제쳐놓고 운만 언급하면서 이런 타 팀의 우승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약간 사실 한 이때쯤부터 조금 노리스 선수한테 나름의 좀 비호감 이미지가 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것 외에도 사실 이 브라질에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1991년 아일톤 세나 선수가, 사실 아일톤 세나 선수도 브라질리언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홈 그랑프리였죠. 네. 1991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세나 선수가 폴 포지션으로 시작을 했다가 레이스 후반부에 기어 박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네. 마지막 7랩을 전부 6단 기어에 고정된 채로 달려야 됐던 적이 있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있었죠? 글쎄요.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적은 없는데 뭐 사실 뭐 릴스나 그런 걸로 이제 보신 분들은 그래요? 한 번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면서 아일톤 세나 선수의 첫 홈 우승이 되었고, 레이스 이후에는 정말 극심한 탈진과 탈수로 인해서 트로피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브라질 그랑프리가 신체적으로 얼마나 드라이버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가하는 그런 레이스인지 저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네. 게다가 뭐 최근 사례라고 한다면 2021년에는 해밀턴 선수의 전설적인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 해밀턴 선수가 엔진 교체로 인해서 실제 레이스에서는 5그리드 페널티가 있었고,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는 그 퀄리파잉이 끝난 뒤에 리어윙 규정 위반이 이제 발각이 되면서 네. 스프린트 레이스를 20위 최후미 그리드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스프린트에서 겨우 24랩 동안 15대의 차량을 추월하며 5위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레이스에서는 10위로 출발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네. 총 25대를 추월을 한 건데, 네. 이게 아마 주말 한 번으로 한정하면 최다 기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기록을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일단 당연한 게 왜냐하면은 실제 레이스에서 20위로 시작해가지고 우승을 하더라도 일단 25대를 추월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 20대 이상의 그 추월이 발생을 하려면 어쨌든 그 주말에 스프린트가 무조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추월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스타팅 그리드가 뒤라는 얘기면서 동시에 차량의 퍼포먼스가 괜찮다는 얘기야. 네. 근데 애초에 차량 퍼포먼스가 괜찮으면은 네. 추월을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그리드에서 앞에 시작을 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차량의 퍼포먼스가 괜찮으면서 퀄리파잉은 엄청 말아먹어야 되면서 동시에 그 주말에 스프린트가 있어야지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희박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한 주말에 최다 추월로 한정을 하면은 아마 이게 최다 기록이지 않을까. 관련된 기록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한 시즌 내내 추월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누구일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잘 달리는 선수가 아닐까. 뭐 노리스 선수, 피아스트리 선수, 뭐 베르스타펜 선수이지 않을까 하지만 역설적이게 정말 압도적인 챔피언들은 네. 추월을 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이미 시작하기 풀클린 때문에. 해버리면 그냥 추월하는 거 없이 끝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거 기록들이 말해주는 것은 정말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겹칠 때 이 브라질 그랑프리는 불가능한 위치에서도 우승 또는 포디움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레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시즌의 이 정말 재밌는 상황이죠. 지금 완전 다시 시즌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모두가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이 재밌는 경쟁을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딱 브라질 그랑프리를 저희가 마주하게 된 게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도파민 터지는 그런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유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레이싱 게임 하면 아이템전이 있는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뭐 마리오 카트라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아이템전을 하는 느낌이네요. 스피드전 이제 다 싹 빼놓고 정말 그 아이템의 운과 변수로 확률. 인한 약간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번 레이스를 앞둔 팀들의 상황을 한번 봐야겠는데 네.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는 현재 노리스 선수가 357점 그리고 피아스트리 선수가 356점으로 단 1점 차이입니다. 네. 노리스 선수는 직전에 있었던 멕시코 그랑프리 우승으로 인해 6개월 만에 드라이버 챔피언십 1위를 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퍼포먼스의 기세가 굉장히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사실 이 브라질 그랑프리들의 변수는 하위권에게는 기회가 되지 보통 상위권, 그러니까 방어하는 입장에게는 사실 불청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변수라는 건 항상 그래. 그러니까 변수가 없으면 왜냐하면 상위권은 무난하게 우승을 하겠지만 변수가 있다라는 거는 하위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는 잃을 게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브라질 그랑프리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피아스트리 선수는 어쨌든 이제 다시 시즌을 시작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토요일 스프린트 레이스부터 노리스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국내외로 이 피아스트리 선수가 남은 시즌 동안 과연 이 부활이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견이 많은데 네. 뭐 폴씨는 앞으로 남은 시즌을 딱 봤을 때 피아스트리 선수가 다시 노리스 선수를 꺾고 챔피언십 1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둘의 포인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 1점 차이잖아요. 그렇죠. 왠지 저는 약간 역배로 피아스트리 선수가 이런 좀 난잡한 서킷 상황에서 오히려 랜도 선수를 앞지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서 판단을 내린다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서킷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찍어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해외 오피니언들을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읽었던 여러 컬럼들이나 이제 거기에서는 네. 대부분은 약간은 피아스트리 선수 쪽에 약간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읽었을 때 전반적으로 약간은 피아스트리 선수가 여전히 우세하다라고 이제 믿는 분들이 좀 많고요. 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피아스트리가 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네. 아직 이 선수가 F1 3년 차에 24살의 드라이버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저희가 좀 간과를 하고 있었죠. 이 선수가 아직 포뮬러 1 3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루키군요. 굉장히 루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이 수준에서 그리고 이 리그에서 지금 피아스트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들 노리스 선수나 아니면 베르스타펜 선수와 비교했을 때 네.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엄청난 재능과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모멘텀은 너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게 이제 약간 좀 반대쪽의 의견이고 네. 이제 오히려 피아스트리 선수가 여전히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애초에 이 3년 차의 드라이버가 네. 이러한 기복도 없이 시즌을 끝낼 거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게다가 직전에 있었던 이 미국하고 그리고 멕시코는 굉장히 서킷 상황이 피아스트리에게 그렇게 좀 알맞은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를 피아스트리는 네. 그립 수준이 높을 때 차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데 능한데 반대로 낮은 그립 조건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약간 피아스트리의 드라이빙 스타일에 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를테면 호주에서 때 상황 말씀이실까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비가 오는 상황이나 이렇게 그립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아스트리가 애초에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두 레이스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었지만은 앞으로 남은 레이스에서는 멕시코처럼 그런 극단적인 환경이 아닌 데서 이제 다시 열리기 때문에 네. 다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전에 봤었던 그 아쉬웠던 멕시코 그랑프리가 이 공기 밀도 때문에 다운포스가 굉장히 부족한 레이스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상황에서 피아스트리는 그렇게 강한 선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앞으로 남은 레이스들에서 그 피아스트리 선수가 선호하던 그런 조건들이 되돌아오기만 한다면 여전히 월드 클래스의 드라이빙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중 하나는 피아스트리 네. 선수에게 팀에게 더 이상 예스맨이 되지 말라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너무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팀은 지금 현재 오스카보다는 노리스 선수가 이기기를 조금 더 바라는 것 같기 때문에 네. 피아스트리 선수는 정신을 차리고 우승에 좀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팀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약간 말 그대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월챔 행동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팀을 그냥 쌩까고 그냥 내 우승만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얘기하신 거는 알론소나 또는 베르스타펜 선수가 팀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쉽게 굴복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렇죠. 물론 팀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
근데 지금 이제 피아스트리가 팀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그저 노리스의 딜러리가 된 상황을 본인이 스스로 받아들인 것만 같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와, 냉철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사실 피아스트리 선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팀이 좀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팀이 노리스 선수를 좀 밀어주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네. 피아스트리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즌 거의 대부분을 리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아스트리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사실 이 피아스트리 선수 노리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그 밑에 있죠. 3위로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321포인트의 베르스타펜 선수입니다. 네, 불과 랜도 노리스와 지금 36점 차이네요. 그죠. 노리스 선수와 36점 차이에 피아스트리 선수와는 35점 차이고, 게다가 이번 주말에는 스프린트까지 합해 최대 33포인트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주말입니다. 그래서 네. 최상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맥라렌이 스프린트와 실제 레이스에서 둘 다 더블 리타이어를 해버리고 네, 노포인트를 베르스타펜 하고. 선수가 저번에 있었던 미국처럼 우승을 해버린다면 셋의 출발선이 거의 완벽하게 같게 돼버리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이스가 3개 남았는데 다시 동등해지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레이스들에서도 조금씩 잘하면서 이 격차를 차근차근 좁혀나갈 것이냐, 네. 아니면 이번 레이스의 변수를 믿고 약간의 도박수를 던져서 큰 추격을 해볼 것이냐, 한번 노려볼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지금 저 들으면서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컨스트럭터 2위 싸움도 굉장히 혼란인데 현재 페라리가 356점, 메르세데스가 355점으로 1점 차이, 게다가 레드불 역시 346점으로 2위인 페라리와 10포인트 차이고, 네. 실제로 이제 세 팀이 10포인트 안에 들어오면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세컨 드라이버인 해밀턴, 안토넬리 그리고 츠노다가 얼마나 기여를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장에 물론 레이스가 저희가 이제 거의 일주일이 남긴 했지만 네. 지금 저희가 확인하는 바로는 레이스 주말 내내 지금 상파울루에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요. 네.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 시즌 내내 이렇게 시원한 환경에서 차가 괜찮았던 메르세데스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네. 게다가 안토넬리 선수는 F3, F2 시절부터 이 비 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것으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츠노다 선수도 사실 작년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3그리드를 차지했던 것으로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고요. 네. 해밀턴 선수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 약간 그 21년도에 정말 그 많은 추월을 완성시켰던 그런 트랙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한 트랙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사실 2위 싸움도 굉장히 좀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뭐 해외에서는 약간은 이제 페라리에 조금 우위를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물론 르클레르 선수는 앞으로 남은 레이스 동안 2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르클레르 선수가 멕시코랑 미국에서 페라리가 좋긴 했지만 사실 그건 이제 두 트랙 한정해서였지, 이제 네. 남은 시즌 동안 우리 팀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그러기엔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다라고 본인은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런 것에 비해서 막상 기자나 이제 전문가들 컬럼들을 읽어보면은 이 세컨 드라이버 득점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루키 안토넬리 선수가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의 이 체력적인 문제를 겪을 것으로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풀 시즌을 한번 이제 보내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테랑들에 비해서는 그런 경험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가 있겠고, 네. 츠노다 선수는 뭐 애초에 레드불 자체가 지금 거의 베르스타펜 선수 혼자서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세컨 드라이버 득점력에서 봤을 때 해밀턴 선수가 앞서 있고 결과적으로 그럼 컨스트럭터 싸움에서 페라리가 앞서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전망들은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이전에 비 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하이라이트들을 만들어냈던 안토넬리 선수가 다시 좀 부활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뷰포인트는 사실 무언가를 꼽기보다 사실 그 이 레이스 자체가 뷰포인트입니다. 그죠? 어떤 변수가 일어날까? 그죠? 레드 플래그, 세이프티카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비가 오는 상황에서 레이스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선수나 팀으로 보자면 굳이 따지자면 제 생각엔 보톨레토 선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일톤 세나 선수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브라질리언 홈 그랑프리를 맞는 선수가 이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보톨레토 선수가 브라질 국적의 선수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보톨레토 선수나 이제 자우버의 최근 기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뭐 미국에서는 헐켄베르크 선수가 좋았지 보톨레토 선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직접 멕시코에서 10위로 들어오면서 1포인트를 획득하긴 했지만 사실 시즌 후반부 들어서 15라운드 네덜란드 그랑프리에서 8위를 차지한 이후 저번에 직전에 있었던 그 멕시코에서 10위가 유일한 포인트였어요. 네. 시즌 후반부 들어서 15라운드 네덜란드 그리고 직접 멕시코가 이제 유일한 포인트권 피니시였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노포인트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분위기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이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어떤 이변을 또 이제 연출해낼 수 있을지 만약에 정말 비가 오는 상황에서의 변수가 보톨레토 선수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네. 포디움에라도 오르는 순간 이게 완전 브라질에서는 뭐 카퍼레이드라도 해줘야죠. 뒤집어지는 거죠. 루키 선수가 그것도 이제 포디움을 하는데 게다가 그걸 또 브라질에서 한다. 정말 그러니까 아일톤 세나 선수의 강림과도 같은 그런 정말 재밌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코너가 세나 코너고 그죠? 두 번째 코너 이름은 이제 보틀레토가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보틀레토 선수가 네. 정말 아이코닉한 그런 추월 장면을 만들어낸다면은 뭐 추후에 한 20-30년 후에 보톨레토 선수의 이름도 이 서킷의 코너 어딘가에 이렇게 붙여져 있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이제 브라질 그랑프리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로 마치겠고요. 네. 폴 씨가 폴리지를 준비를 하셨나요 오늘? 오늘 시청자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 이유가 녹음 20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어제 밤 늦게까지 네, 그러니까 아침 일찍까지 노시다가 네, 놀았죠. 그러니까 네. 아침 일찍까지 이제 놀면서 일을 하시다가 네, 늦게 주무셔서 늦게 일어나셨다. 그렇습니다. 저는 눈을 떴는데 4시 몇 분이길래 좀 오전인가?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폴리지를 준비할 때 후보군에 올랐던 것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요. 네. 짧은 것입니다. 오늘의 폴리지 타임. 자 어떻게든 다르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티 났나요? 네. 오늘은 브레이크 관련 이야기인데요. 네. 네, 브라질 서킷과는 관련 없이 브레이크가 뭐 나이트 레이스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황빛, 붉은빛으로 좀 마찰이 심해서 그게 500도, 800도씨까지 올라가니까 빛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1000도씨가 이제 넘어가는 순간 브레이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선을 방출하니까 빨간색이 원래 보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시광선을 이제 방출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1000도씨가 넘어가는 순간 적외선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그 빛이 다시 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브레이크 색깔인 검정색에 가까운 탄소 색깔만 보이는 상황. 네, 오히려 빛이 안 나고 좀 까매진다. 그리고 레이스가 끝나면 거기까지 올라간다. 만약 온도가. 그럼 레이스가 끝나고 다시 상온 온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얘진다고 합니다. 하얘진다. 네. 그러니까 실제 브레이크 패드는 원래 흰색인 건가요? 그러면 상온 온도에서는? 원래는 그 카본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연필심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연필심 색깔 정도인데 뜨겁게 불태우고 나면은 뜨겁게 불타고 나면 탄소가 산화되면서 그 검은색이 사라지는. 그렇습니다. 그 수치 좀 타면은 하얘지지 않습니까? 쟤만 남으면. 그쵸.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이트 레이스에서도 1000도씨가 올라가면 브레이크가 빛이 안 난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간단한 폴리시 타임입니다. 굉장히 사실 그게 또 뭐랄까요? 그 약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죠. 그 약간 빨갛게 달궈진 그 디스크 브레이크 그 이미지 자체가 그 비주얼 자체가 굉장히 또 아이코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그 심장까지 뜨거워지는 것 같거든요. 같이. 맞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그러면 저희 준비된 이야기를 전부 맞춰보도록 하겠고 이번 레이스가 새벽 2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 브라질 그랑프리나 그 이전에 미국 그랑프리나 아니면 이제 멕시코 그랑프리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시간은 아니고요. 네, 선녀죠. 그렇죠. 사실 뭐 대학생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새벽 2시까지 깨어 있다가 보고 잘만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평소에도 뭐 새벽 4시, 3시에 자는 경우가 꽤나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월요일 날 또 이제 그 수업이 있긴 하지만은 뭐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한 것 같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그러면 브라질 그랑프리가 끝난 뒤 정말 변수. 이 모든 변수를 과연 또 저희가 스프린트까지 벌써부터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벌써부터 되지만 그 모든 변수를 또 잘 정리해서 저희가 브라질 그랑프리 리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